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8인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58년 동안 수만 명의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소변 거품을 걱정하고 발목이 부어 신발끈을 풀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환자분들이 투석과 수술, 각종 검사비로 쓴 돈을 계산해 보니 한 분당 평균 3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의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가족들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의사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의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따라하시는 것만으로도 병원 방문 횟수와 의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10년 전 제 아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엔 아내의 붓는 다리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고 저녁엔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들이 과연 근본 해결책인지 의문이 들어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죠.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지난 5년간 집중적인 임상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실제 환자 3,000명의 식단과 생활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식탁에서의 간단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제 몸과 제 가족,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하며 증명해낸 살아있는 해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혈압약 없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제 아내 역시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가 관찰한 800명의 환자 중 70%에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물 덜어 먹고 채소 한번 데치고 라벨 한 줄만 더 보는 이 간단한 행동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소금 줄이기, 단백질 알맞게 먹기 등 4가지 핵심 주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흔한 실수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기 힘드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여러 번 반복적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 안방인지 병원 대기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콩팥 건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점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은퇴한 의사인 제가 직접 댓글로 개인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콩팥 보호, 식단과 함께 평생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수많은 장기 중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콩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몸속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노폐물과 물, 소금인 나트륨, 칼륨, 인의 균형을 맞춰주는 놀라운 장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 안에 있는 거름망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해지면 마모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다사 의대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1년에 평균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식단 조절만으로도 이 속도를 3분의 1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4개의 기둥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나트륨 즉 소금 줄이기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지치게 됩니다. 하루 6g 이하로 국물은 2-3숟가락, 젓갈류는 한 입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알맞게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분해되면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식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체중 킬로그램당 0.6g을 기본으로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칼륨 관리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너무 많이 쌓여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서 1에서 2분간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고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넷째는 인산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색이 진한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어 혈관과 뼈, 그리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 성분표에 인산이나 인산염 또는 영어로 포스페이트라고 적힌 글자를 발견하신다면 그 제품은 웬만하면 다시 놓는 게 좋습니다. 듣고 계시다 보면 평소에 국이나 찌개 국물을 다 드시는 편인지 아니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전부 넣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면을 끓일 때는 면보다 국물이 진짜 문제입니다.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은 2숟가락 정도만 드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도 마찬가지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허브를 활용해서 짠맛 대신 향과 신맛으로 살려보세요. 채소 요리할 때는 데쳐서 헹군 다음 무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세요. 특히 고사리, 시금치, 미나리, 감자,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들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 현미차로 바꾸시고 색이 진한 탄산음료는 제로 칼로리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세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성분표 확인에 10초만 투자하세요. 인산, 인산염, 포스페이트라는 글자가 보이면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말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절반만 진실인 겁니다. 반드시 데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무염식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무염은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얕게 하되 국물과 젓갈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대체 소금 중에 염화 칼륨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칼륨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 방법에 따라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 체계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해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식하면 곧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투석 시작 시점을 평균 2년에서 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 양은 체중 킬로그램당 0.6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36g 정도가 적당하죠. 이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똑같이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류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류와 동물성 단백질인 생선, 달걀, 살코기를 반반씩 섞어서 드시면 맛과 포만감,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물에 삶거나 찌는 방법, 수육이나 생선찜, 계란찜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가 소화 흡수에도 좋고 콩팥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고기나 생선을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나 프로틴바 같은 제품들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시죠. 한 끼 단백질 양은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로 시작하세요. 만약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단백질을 더 추가하기보다는 데친 채소를 먼저 늘려보세요. 콩밥을 지을 때는 콩을 따로 푹 삶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밥을 지을 때 한 줌씩 넣으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신다면 숨이 약간 찰 정도, 전화를 받으면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운동이 끝나고 1시간 안에 소량의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드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단백질 보충제나 프로틴 바에는 생각보다 나트륨이나 인 성분의 첨가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거나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또한 체중이 적으시거나 근육량 감소가 우려되는 분들은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개인에 맞는 양을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단백질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특히 검은색 식품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블루베리처럼 색이 진한 식품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검은 콩의 항산화 활성은 일반 콩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 외에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건강식품으로 여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도 결국 콩이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자주 드시나요? 두유나 검은 콩 우린 물을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검은색 식품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으로는 하루에 삶은 검은 콩을 탁구공 하나만큼 대략 20g 정도 간식이나 반찬으로 나누어 드셔보세요. 검은 콩을 우려낸 차가 두유보다 안전합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에는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어서 콩팥에는 묽게 우린 차가 더 좋습니다. 검은 깨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를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김이나 김자반도 검은색 식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저염 제품으로 소량만 드세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서 5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하루 총 단백질 제한량 안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두유는 하루 한 잔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나누어 드시며 반드시 무가당의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과 인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을 가끔씩 드시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들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목격한 한 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뀐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난해 가을 박미정님이라는 75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미정님은 12년째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었고 6년 전부터는 당뇨까지 생겨서 혈당약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오후만 되면
발목이 부어서 신발 신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 하셨었죠. 미정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3번은 꼭 간다고 자다가 깨는 바람에 아침이 되어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하한선에 걸려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미정님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찌개 국물은 남기면 예의가 아니라며 항상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셨고 라면을 끓일 때도 스프를 다 넣으셨죠.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사과, 배, 바나나 1개를 한꺼번에 많이 드셨고 단백질은 근력을 위해서 좋다며 닭가슴살을 점심 한 끼에 몰아서 드시더군요. 저는 미정님께 3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째, 국물은 2숟가락만, 라면 스프는 절반만 넣기. 둘째, 채소는 데치고 헹군 뒤에 무치기. 마지막 셋째, 단백질을 3등분해서 하루 총량을 계산한 다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고 물에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기본으로 하기. 추가로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후 미정님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정님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에 신발 자국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재신 혈압도 평균 8에서 10 정도 떨어졌고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소변 단백질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미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은 느리지만 예민한 장기라고 우리가 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반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국물 2숟가락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미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물보다 건더기부터 먹는 습관이 생겼고 장을 볼 때도 성분표를 꼭 본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리듬으로 자리 잡는 순간 콩팥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미정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님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 밥상의 주인공은 늘 진한 된장찌개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기계 소리와 함께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과연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5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정기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국물은 최대한 적게 먹자고 대신 데친 나물 2접시를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식탁에 올라온 것은 똑같은 된장찌개였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국물이 훨씬 적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 숙주나물과 미나리, 브로콜리가 데쳐져서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간도 식초와 마늘, 참깨로 살렸고 짠맛 대신 향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규칙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국물, 라면, 스프 절반, 채소는 데쳐서 먹기, 가공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마시기. 손주가 놀러오면 저는 장난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국물은 어른 간장이니까 너는 건더기부터 먹자고 하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두부와 채소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새 밤에 다리 붓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화장실도 덜 간다고 하더군요. 정기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콩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있었죠.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흐르는 싱크대 물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병원의 기계음보다 집 부엌의 물소리가 더 길고 따뜻하게 사람을 고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부엌에서 한다고,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2숟가락과 한번 데치기, 라벨 한 줄 보기, 이 3가지면 콩팥이 이미 당신 편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전날 먹은 것들을 되짚어 봅니다.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는지, 채소를 제대로 데쳤는지,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가족이 먼저 경험하고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의 속도계를 늦추는 4가지 핵심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소금 관리였습니다. 복잡한 숫자 대신 생활 언어로 기억하세요. 국물 2숟가락, 라면 스프 절반, 젓갈류 한 입. 이 작은 절제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였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가 정답입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0.6g 정도를 하루 3끼로 나누어 드시고 한 끼에 몰아먹지 마세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지만 동시에 요독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물에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식물성과 동물성을 반반 섞으면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칼륨 관리였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데치고 헹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끓는 물에 1에서 2분, 그 다음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을 버리는 이 간단한 과정이 칼륨을 낮춰서 심장 박동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넷째는 인산염 피하기였습니다. 가공식품과 색이 진한 탄산음료에는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인산염이 숨어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성분표에서 포스페이트나 인산염이라는 글자를 발견하면 그 제품은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이 한 번의 선택이 혈관과 뼈, 그리고 콩팥을 함께 지킵니다. 저는 58년을 콩팥과 함께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법이란 없습니다. 오직 작은 것들의 꾸준한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국물 2숟가락이 내일의 2숟가락이 되고 오늘의 데치기가 내일의 데치기가 되면 콩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환자 박미정님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발목의 부기가 사라지고 혈압 기록이 안정되는 것,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결과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지만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국자를 잡을 때, 물을 끓일 때, 장을 보며 성분표를 읽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콩팥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2숟가락만 덜어내 보세요. 채소를 한번 데치고 헹군 뒤에 무쳐보세요. 내일 장을 보실 때는 성분표에서 인산염이라는 글자를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제와 오늘을 나누고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 속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드신 식단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개인 맞춤 조언을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